다음, 오늘 또 할 거, 히스토리 오브 케이팝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넥스트 10년에 또 새로운 그림이 그려질 텐데, 대형주, 이른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 네이버 카카오, 그 다음에 현대차, 기아차, 삼성 SDI,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LG화학까지. 우리가 좋다라고 생각한 그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엄청난 유동성과 함께 시장을 끌어올리는 힘을 가져간다면 더없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면 이제 대안으로서 시장의 유동성은 많고 코로나19는 풀릴 거고 반면에 그 구간에서 지난 10년 동안 더 성장했는데 밸류가 디스카운트 됐거나 일시적인 문제점에 의해서 이익을 뽑아내지 못했는데 본격적으로 다시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을 만한 기업들, 그런 애들 중에서 좀 미들캡이나 작은 애들, 그래서 우리에게 템버거 10배 또는 5배, 2배의 수익을 올려줄 만한 기업들을 빨리빨리 찾아서 공부해보자는 심리에 최근 들어서 저희가 가장 관심 있었던 건 연초에 말씀드렸던 메타버스 관련된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된 것들은 계속해서 메타버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메타버스를 붙일 수 있는 기업들이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용어가 유행이면 그 용어를 다 갖다 붙이려고 해요. 정치인도 메타버스를 자기도 트렌디한 것처럼 보이려고 갖다 붙이려고 할 거고요. 연예인도 메타버스, 모두 메타버스. 그리고 두 번째는 항상 경기가 회복되고 난 구간 다음에 기업들이 그동안 쌓아놓았던 엄청나게 많은 돈들을 보통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LVMH나 에르메스나 명품, 키링 같은 명품 기업도 마찬가지고 에스티로더나 로레알 같은 소비재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여행이 시작되고 사람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모델을 기용하고 그 모델을 어떻게 활용하며 또 그러면서 아시아 시장에 대한 확장은 어떻게 할 것이며 아니면 가상세계에 대한 확장은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그래서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국내 중국의 한류와 엄청나게 불면서 한국의 엔터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성장을 보이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엄청난 사태가 발생한 게 뭐냐면 LVMH 같은 회사가 YG 뭐 이런 기업들에 관심을 뒀었고 기억나시죠? 로레알, 에스티로더가 국내에 있는 뭐 스타일란다, 뭐 일부 화장품 업체들이 막 지분 투자를 막 했었고 엄청난 화제가 됐었죠. 그때도. 그러면 그때는 한국에 있는 이런 기업들이 왜 투자를 했냐? 그런 글로벌 기업들이.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국의 소비 시장을 보고 본격적인 공략을 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자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사실 그 결과가 그닥 좋지 못했습니다. 생각보다. 왜? 오히려 중국인들이 로컬 브랜드를 소비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하이엔드 명품으로 가더라라는 걸 알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명품 기업들이, 소비재 기업들이, 글로벌 소비재 기업들이 더 이상 국내 로컬 화장품 업체들이나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한 교두보로 사용할 만한 그런 기업들, 마케팅이나 유통 거점을 몇 개 가지고 있는 이런 기업들을 활용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 글로벌하게 먹히는 자기네들이 오히려 유리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시장을 항상 확장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성장하지 않으면 기업은 죽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소비재 기업들, 이런 하이엔드 소비재 기업들, 이런 명품 기업들의 앞으로 넥스트 10년의 관심사는 뭘까요? 과거 10년은 아시아 시장 개척, 이른바 중국 시장 개척이어서 한국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았었는데 앞으로 10년은 뭘까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메타버스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야? 가상세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걸 미리미리 보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미국, 그 다음에 아시아 시장. 그러니까 시장의 확장이죠. 그러고 나서 전 세계, 글로벌화가 진행돼 왔죠. 그러고 나니까 전 세계가 글로벌화해서 더 이상 성장이 정체되고 미국 역시도 저성장이 나오고 저성장, 저금리, 3저 현상이 계속 고착화되다 보니까 전 세계가 찾아낸 대안이 뭐냐면 가상시장으로 가자는 겁니다. 모바일 인프라가 다 깔렸으니 가상의 시장에서 소비를 2배, 3배만큼 키울 수 있도록 앞으로 이쪽을 육성하자는 거예요. 왜? 실물은 아무리 물건을 만들어내도 이제 인플레이션이 안 오고 경제 성장이 오지 않더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가상시장으로 넘어가는 거고 그걸 이렇게 저처럼 다 설명하기 힘드니 그 용어를 메타버스라고 갖다 붙인 것 뿐이에요. 결국은 시장을 더 확장시키겠다는 의지인 겁니다. 이제 중국인도 명품 다 샀어. 아시아인도 다 샀고 미국인, 프랑스인도 다 샀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고.
명품 회사는 이제 다 샀으니까 끝인가 보다. 아, 이제 이걸로 마무리됐나? 아니죠. 또 확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트렌드가 일어나는 거에 근간에 밑에 있는 변화들을 읽을 줄 아셔야 되는데 왜 요새는 MZ 세대들까지도 명품을 구입하냐고요. 5, 60대가 아니라. MZ 세대들까지 세대의 확장을 이뤄낸 거예요. 지역의 확장, 세대의 확장. 그 다음에 MZ 세대들의 또는 이제 10대들인 사람들의 소비력은 약하니까 얘네들을 가상세계 아이템 소비로 끌어오자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20, 30대가 돼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 가상세계에서 구찌 운동화 5천 원 주고 산 아이템을 실물로 50만 원짜리 사고 싶은 욕구를 연장선에서 연결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결국 세계관의 확장이라는 거죠. 이걸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걸 이해하고 나서 이제 제가 오늘 내용을 설명드릴게요. History of K-팝입니다. 저희가 이제 유심히 보고 있는 중소형 섹터는 K-팝이에요. K-팝. 다음.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냐? 김정은이 이 뉴스를 보고 저는 확신을 했어요. 세상에 김정은이 K-팝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김정은은 미국의 대북 제재 또는 뭐 강경책, 그다음에 뭐 회담 안 되고 뭐 쌀이 모자라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요. 지금 북한 체제의 가장 큰 리스크로 보고 있는 게 뭐야? 한류예요, 한류. 한류를 방치했다가는 체제가 무너질 것이다. K-팝은 악성암이다. BTS 춤추다 걸리면 사형시키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김정은 입에서 BTS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어마어마한 변화가 실제 우리 앞마당에서 일어나서 우리는 그걸 크게 못 느끼고 있는지 모르지만 북한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BTS가 그들의 홀릴 수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컨텐츠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거. 실제로는. 다음.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세대 엔터는요.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냐면 지역, 그러니까 소비 시장의 확장이었어요. 국내도 성장 스토리를 보면 우리가 아무것도 없던 나라에서 수출을 하는 국가로 성장 정책을 쓴 이유가 내수에서는 아무리 해도 뭐 소비할 여력도 없고 인구도 너무 적고 소비할 여력도 없으니 해외 시장을 개척하자라고 했던 것처럼 엔터 세계에서도 첫 번째 타겟은 어디였냐? 엔터 산업이 발전하고 소비력이 크고 10대, 20대에게도 먹힐 만한 그 시장을 공략하자는 시장의 확장, 국가적인 지역적 확장이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일본이에요. 일본 시장을 공략하는 거였죠. 대표적인 게 뭐였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세대 엔터는 보아로 대변되는 일본 시장 개척이었습니다. 그래서 SM이 큰 마켓에서 큰 스타가 나온다라는 이수만의 저 생각을 가지고 저 당시로는 이수만 씨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일본에 보내서 일본 현지화에 성공했고 일본의 새로운 한류를 뿌리내리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마켓을 키운 거예요. 그래서 2002년 3월 13일에 첫 일본 정규 앨범이 나와서 발매를 했고 한국 가수 최초로 일본 오리콘 일간 주간 앨범 차트 1위를 했었고 이게 진짜 되게 공허하게 느껴질 정도죠. 이제 지금의 저 정도의 퍼포먼스는 너무 쉬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저 당시에는 엄청난 일이었던 거죠. 저 보아의 인기와 저런 것들이. 다음. 그 다음은 또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됩니다. 그죠? JYP가 SM이 일본 시장, 아시아 시장을 개척한 거를 보고 JYP는 아니야. 난 원래 대중음악의 본고장인 미국으로 가겠어. 미국 시장을 개척하는 게 일본 시장을 개척하는 것보다 10배, 100배의 파급력과 큰 시장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며 우리는 지금 엄청난 욕을 했지만 원더걸스를 데리고 미국 시장으로 진출을 합니다. 이것도 또 생각해보면 굉장히 무모한 도전 중에 하나였던 거죠. 네. 그래서 2009년에 처음으로 미국 진출을 합니다. 그래서 노바디가 한국 최초 미국 빌보드 핫백 차트에 진입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실제 뭐 성공이었냐 실패였냐에 대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해요. 그러나 지금 지나와서
겪어온 길을 생각해 보니 지금 BTS가 만들어진 것도 그리고 글로벌 지금 팬덤이 형성되고 K-팝이라는 게 알려진 것도 결국에는 1세대로는 일본 시장을 개척한 이수만 씨, 2세대로는 미국 시장에 도전한 JYP, 그 다음 3세대로는 또 어떠한 변화가 있었기에 이것들을 발판 삼아서 하나씩 하나씩 확장해 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엔터 산업이 조금 더 발전하게 됩니다. 이제 해외를 진출하는 게 아니라 진출도 진출이지만 해외 진출을 완전히 염두에 두고 다국적 그룹을 육성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 멤버들 자체를 키워내는 거죠. 그 국가의 멤버들을 영입해서. 당연히 아시아권 멤버들이 이런 식으로 트와이스에는 저런 멤버들이 있고 블랙핑크에는 리사가 있고 그죠? 갓세븐엔 잭슨이 있고 NCT에는 중국인 멤버가 있는 것처럼 다국적 아이돌을 필수로 영입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K-팝이 계속해서 진화해 나갑니다. 우리가 처음 보아를 보던 시기에서 원더걸스에서 다국적 아이돌이 탄생하는 거예요. 다음은 뭘까요? 그러고 났더니 보세요. 뭔지 아시겠어요? 네. 김총무가 정성스럽게 만든 저 별은 최초로 유튜브 조회수 1억 뷰를 달성한 시기와 차트입니다. 2012년 7월 이후에 1억 뷰, 5억 뷰, 10억 뷰, 18, 19, 20 가더니 지금 2021년 4월엔 40억 뷰.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2012년 7월쯤에 한 1억 뷰를 달성했던 게 2021년 4월에 40억 뷰. 그리고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타고 강남 스타일이라는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라는 이 장르가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인 최초로 빌보드 차트 2위를 기록하고 강남 스타일 뮤비는 유튜브 최초 단일 영상 조회수 10억 뷰를 기록합니다. 이런 컨텐츠로 발전을 했다라는 거죠. 사실 이거는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강남 스타일이 걸린 아주 히트친 두 개의 조합을 통해서 히트친 최고의 상품이 됐던 거죠. 다음. 그죠? 강남스타일은 해외 히트를 고려하지 않은 사실은 그냥 로컬 콘텐츠였죠. 근데 유튜브 플랫폼을 통해서 엄청난 확장이 일어나면서 참여가 일어나면서 엄청난 히트를 기록했죠. 기획이나 전략보다는 싸이 개인의 성공이었죠. 다음. 그리고 나서 2020년 최근을 보면 빌보드 핫백의 1위의 다이너마이트 BTS죠. 그리고 나서 지금 버터는 무려 4주 동안 1위를 그러니까 BTS의 기록을 BTS가 깨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네. 그래서 2020년 다이너마이트는 한국인 가수 최초로 빌보드 싱글 1위 2021년 버터는 아시아 가수 최초 빌보드 싱글 4주 연속 1위 그러면서 BTS는 현지화 전략으로 만들어준 시스템의 성공이라는 거죠. 그러면 빅히트는 그냥 갑자기 방시혁이 만들어서 갑자기 나올 수 있는 이런 거였냐? 아니라는 거죠. 그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오디션 프로그램, 그 다음에 한국의 K-팝 프로그램, 그 다음에 SM, YG, 그 다음에 저기 뭐죠? JYP로 이어지는 연예 기획사의 등장, 그 다음에 기타 연예 기획사들이 주식시장에 상장, 그 다음에 자본 조달을 통한 아이돌 육성, 그 안에서 부작용, 그 다음에 성 스캔들, 그 다음에 뭐 집단 폭행이나 뭐 따돌림 문제, 이런 것들의 부작용들을 지금까지 겪어오면서 지금 여전히 겪고 있지만 그러면서 시스템적인 성공으로 점점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초기에 대형주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보면 신재생에너지, 2차전지, 전기차, 반도체는요. 문제가 뭐냐면 경쟁이 심해지는 국면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익을 갉아먹어요. 반면에 지금 보시는 엔터 기업들의 특징은 뭐냐면 과연 누구랑 경쟁을 하냐는 거예요. SM, YG, JYP는 경쟁사예요. 이걸 경쟁사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SM, YG, JYP는 경쟁사가 아닙니다. 얘네 셋이서 K-팝이라는 장르를 전 세계에 계속해서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확장시키고 있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블랙핑크가 인기 있던 시절, 그 다음에 뭐 누가 인기 있던 시절, 트와이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NCT가 나오고, 그 다음에 BTS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올지는 퀘스천이죠.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누적적으로
좋아지는데 경쟁이라는 국면은 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혹시 중국에서 만들어진 연예기획사에 한국인 지원자들이 오디션에 참가한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제는 미국인이 아시아에 한국에 와서 오디션을 보고 일본 애들이 한국에 와서 오디션에 참가하고 이제 전 세계 연예 기획,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통한 연예인 육성은 한국만이 유일한 컨텐츠로서 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1세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루어져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SM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가 시가총액 1조를 달성했을 때 주식시장 참여량이 굉장히 충격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그때도 전통 매니저들과 신 매니저들, 80년대생 매니저들 간에 엄청난 알력 다툼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엔터 산업의 미래가 굉장히 좋다라고 외쳤더니 전통 매니저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엔터 산업처럼 쓰레기에 회계장부 조작하고 이른바 성상품화하고 이상한 방법으로 로비하는 그런 애들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기업에 투자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SM이 그걸 철저하게 깨고 시가총액 1조를 달성하면서 어마어마한 변화를 만들어냈죠. 그 기억이 납니다. 근데 2021년 코로나19 위기 이후에 BTS가 2020년부터 인기를 몰아서 빅히트, 지금의 하이브라는 회사가 시가총액 얼마짜리 회사로 주식시장에 상장을 했죠? 한번 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변화인데 또 꼰대들은 또 과거형 인간들은 또 어떤 과거에 답습되어 있는 투자 패턴에 또는 안정된 투자만을 원하는 사람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2차전지, 신재생에너지 여기에만 계속해서 오리엔트 되어 있다. 그래서 하이브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밸류에이션 안 나오던데. 얘가 만들어낼 다음의 변화들, 다음의 가능성들에서는 상상을 하기 싫은 거예요. 잘 모르고, 귀찮고. 걔네가 얼마나 대단한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상입니다. 갑자기 에스티로더가 BTS의 저 맥도날드 광고를 보고 야, 에스티로더 모델로 앞으로 우리 젤을 쓰자. 전 세계 면세점이 갑자기 BTS를 모델로 쓰자. 아니면은 글로벌 하이엔드 명품 기업들이 갑자기 이미 뭐 샤넬은 제니가 하고 있지만 전부 아시아인 모델로 하면서 우리 빅히트에다가 지분 투자하자. 우리 SM에다가 지분 투자하자. 라고 하면 갑자기 이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뭐 이러면서 다른 소리를 할 겁니다. 시장에서는. 몇 조의 평가를 받았다. 막 이러면서. 우리는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는. 다음. 또 보세요. 이 넥스트 레벨은 넥스트 레벨이 아니에요. 신인 걸그룹이죠. 그죠? 에스파라는 SMS 키우고 있는 에스파의 이번 앨범 제목입니다. 그죠? 이번 노래 제목이죠. 넥스트 레벨이라는 노래. 근데 얘네들이 신기한 게 뭐냐면 멤버들, 실제 멤버들은 아까 위에서 보는 것처럼 4명의 실제 멤버가 활동을 해요. 근데 아까 밑에 화면에서 보신 4명은 뭐예요? 가상 멤버예요. 무슨 얘기야? 아바타 같은 거예요. 음. 그래서 아바타를 활용해서 메타버스 세계관을 담아낸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BTS 멤버가 군대 가면 어떡하지? 걸그룹이 어떤 스캔들이나 개인적인 사생활이 노출돼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 앞으로 가상세계가 열릴 때는 어떻게 준비하지? 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놀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메타버스라는 개념을 소개한 지는 한 6개월에서 1년? 아무리 길어도 6개월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이미 SM 엔터는 YG는 그죠? 하이브는 또는 얘네들은 어느 정도 전부터 도대체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었으면 이렇게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무슨 얘기야? SM 엔터의 대표는 SM이라는 회사를 이끌어가는 사람의 머릿속엔 도대체 뭐가 들었길래 에스파를 만들면서 실제 멤버 4명에다가 가상 멤버를 4명 붙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냐라는 거예요. 이수만 씨가 나이가 몇 살인데 IT 기업이 아닌데 메타버스라는 세계가 뭔데를 물어봐야 될 나이에 계신 분이 메타버스 어떻게 하면 에스파를 미국 시장에 우리도 BTS처럼 키워낼까가 아니라 이제는 가상 멤버를 포함한 멤버 신인 걸그룹을 육성해야겠다는 저 생각을 하고 있냐고요. 언제부터 준비했으면 그러니까 저게 한두 달 준비해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블랙핑크도 마찬가지지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얘네들은 이미 아바타라는 걸 활용해서 메타버스는 그냥 주식쟁이들이 만들어낸 거라고 치자고요. 뭔가의 세계관의 확장을 계속해서 꿈꾸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준비들이 결국에는 어떠한 캐탈과 만났을 때 폭발하는 거지, 아주 꽃을 피는 거지, 준비도 안 하고 있다, 메타버스, 우리도 메타버스 할게요. 뭐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메타버스 관련돼서 가장 빠르게 대응하고 있고, 미리 준비하고 있었고, 실제로 시장이 열리면 여기에 참여하고 싶은 애들은 누구일 것 같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명품 기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명품 기업들이 최근 들어서 가상세계에 관심을 보이고 있잖아요. 특히 구찌 같은 경우는 우리 그 뉴스는 같이 봤잖아요. 그러면 구찌가 만약에 에스파의 가상 멤버가 인기가 높아지고 에스파가 저걸로 성공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구찌는 실제 에스파를 모델로 쓰고 싶을까요? 아닐까요? 아니면 SM엔터에 투자하고 싶을까요?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이 지금서부터 우리한테는 상상력으로 작동해야 되는데 아마 주가 다 올라가고 나서 또는 그 논리가 신문에 다 나오고 나서야 그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요. 아, SM이 이 정도 가치가 있지? 막 이러고. 또 후행적으로. 남들이 다 좋다고 해야. 다음. SM 엔터테인먼트가 1조의 시가총액을 기록한 이후에 무려 10년간을 이 벽을 넘지 못하고 저런 식으로 엑소도 내놨고 레드벨벳도 내놨고 NCT도 냈고 키이스트라는 회사도 인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마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SM도. 다음. JYP는요. 더 처참합니다. JYP는 2017년까지 다른 엔터사든 그래도 뭐 굴곡이라도 있었지. JYP는 원더걸스 미국 간 이후로 사실 더 디스카운트를 받으면서 트와이스가 나오기 전까지 아주 부진하면서 3, 4 중에서 가장 부진했죠. 그러면서 2017년까지도 시가총액 아주 낮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최근 들어서 트와이스의 성공, 그 다음에 니주의 일본 진출을 발판으로 해서 재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그 다음 YG는요. 상장을 뒤늦게 했죠. SM, JYP보다 뒤늦게. 그래서 가장 높은 밸류를 받을 때 상장을 했습니다. 얘 나름으로는. 그래서 오히려 SM보다도 시총이 높았어요. 네. 그러고 나서 블랙핑크가 나오고 뭐 했지만 여러 가지 스캔들과 사업 확장, 그 다음에 YG는 뭐 화장품도 했고 뭐 음식점도 한다고 그랬고 뭐도 했고 뭐 골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했었잖아요. 도전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좋지 못했죠. 그만한 퍼포먼스와 이익을 내주지 못했으니까 연예인들의 실질적인 활동과 콘서트로는 굉장히 한류는 커졌지만 YG 시가총액은 여전히 10년 전 수준과 비교해도 별반 다름없는 주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SM, YG, 뭐 JYP까지 다 별 볼일 없어요. 그리고 FNC 엔터 이런 회사들은 이제 뭐 이제 듣도 보도 못한 회사 취급을 받고 있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른바 박스피 구간일 때 2011년 전까지 SM도 엄청난 상승을 기록하다가 이 구간에서는 아주 정체기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는 오히려 엔터 주식보다는 화장품, 게임, 그리고 기타 다른 엄청난 모멘텀들이 실제 이익이 발생하는 섹터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엔터에 대한 기대감이 생각보다 이익으로 환원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이익이 늘어나는 게 더뎠고, 반면에 화장품 같은 면세점과 관련된 그런 업체들은 이익이 막 10배씩 실제로 늘어나니까, 그죠? 뭐 100억 벌던 회사가 1000억씩 벌고, 모바일 게임 만드는 회사 막 100억 벌다가 1000억 1조씩 벌고 이러니까 엄청난 회사들로 또 쏠림이 있다 보니 그쪽으로 갔던 거죠. 근데 2021년에 갑자기 점 하나가 찍힌다고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저 맨 위에 이제 뭔가 하나 만들어졌죠. 그죠? 하이브라는 빅히트가 상장하면서 기존에 보이지도 않던. 지금 요게 보이세요? 화면이? 제 얼굴 때문에 딱 그 위치에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옮겨가지고 보셔야 될 텐데. 이 그래프 위에 지금 뭐가 나오고 있어요. 저 맨 끝에 나중에 자료 받아보시면 보세요. 이제 BTS가 무려 12조 원의 가치를 받으며 지금 시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또 밸류에이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돼? BTS가 그래서 얼마를 버는데? BTS 내년에 군대 간다며. BTS 말고 또 누가 있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밸류에이션 논란에 또 있죠, 항상. 그래서 못 사요, 절대로. 그러느니 2차 전지를 사지, 신재생 에너지를 사지, 아니면 뭐 반도체를 사지, 삼성전자 너무너무 싸지,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굉장히 다양한 시각이 지금 존재해요. 첫 번째,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최초로 빅히트 얘기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엔터사로서 10조, 그러니까 그동안 1조에서 2조라는 마의 벽을 하나도 넘지 못했는데, 어떤 회사도 10조를 넘어간 회사 갑자기 하나가 빵 나와버리니까, 나머지 지금 YG와 SM과 JYP는 뭐가 된 거죠? 무슨 얘기예요? 10분의 1 토막인 밸류에이션인 거잖아요. 그죠? 시가총액이. 12조인데 뭐 한 1조 얼마.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하이브는 12조인데 나머지는 1조, 뭐 2조, 뭐 이런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 착시 효과가 발생하는데 SM이나 YG나 JYP는 상대적으로 너무 저렴해 보이는 효과가 있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JYP나 SM이나 YG에서 빅히트 같은 BTS 같은 새로운 스타가 또 나온다면 그럼 얘네들의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에 대한 상상력이 이제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M은 일본을 공략했고 JYP도 트와이스와 니주가 지금 일본 현지화에 공략하고 있고 YG도 동남아 및 뭐 글로벌 진출을 시도했으나 쉽지 않았고 근데 지금 BTS는 글로벌하게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자 아시아 그 다음에 북미 그 다음에 글로벌한 인기 그 다음은 뭘 것 같으세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다음은 어디를 공략해서 성공한 애가 앞으로는 10조 단위가 아니라 50조, 100조 단위로 갈 수 있을까요? 어디를 공략해서 성공한 애가 가상세계를 공략해서 성공하면 100조도 갈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무조건 가상세계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SM이 생각보다 빠르게 그 가상 멤버, 가상 세계에 대한 준비를 지난 몇 년 동안 차근차근 해왔던 퍼포먼스를 보여주려고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관점을 좀 다르게 봐야겠죠. 그죠? BTS의 성장과 에스파의 성장, 그 다음에 SM의 다음의 그림. 뭐 이런 것들을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얘네는 경쟁 관계가 아니라 공생 관계다. 왜? 한류라는 컨텐츠에 묶여가지고 BTS의 성공은 BTS 다음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거고 그렇다면 이미 확장되어 있는 세계, 그러니까 소비 시장에 계속해서 얻는 효과를 갖게 될 거라는 거죠. 누가 나오더라도 BTS 다음으로 어마어마한 이제 그 다음은 완전히 글로벌한 인기를 얻겠죠. 기본이 글로벌한 인기고, 그죠? 이제 글로벌하게 일본은 완전히 잡은 것처럼 아니면 미국 시장도 웬만해서 이제 잘 하는 것처럼 BTS 다음은 그 다음 시장을 좀 잡아갈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글로벌은 먹는 거고 그 다음 가상세계까지 먹는 애가 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만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상상해 보는 겁니다. 상상. 6개월, 3개월, 뭐 한 달 안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요. 앞으로 1년, 2년, 3년, 5년 안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간에 대형주의 퍼포먼스가 좋지 않을 때 실제로 이런 구간에서 만약에 얘네들이 돈을 벌기 시작한다면 그래서 지금 뭐 SM과 하이브 같은 경우는 다 뭐 그 뭐죠? 연예인 플랫폼을 만든 거잖아요. NC소프트까지 연예인들과 채팅하는 플랫폼 거기서 뭐 구독하면 4,500원씩 받는 비즈니스 모델을 새로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러면 유튜브와 똑같은 거잖아요. 유튜브 프리미엄 하면 14,000원 받고 뭐 멜론 하면 10,000원씩 받고 뭐 이런 것처럼 그런 확장이 일어난다. 그럼 얘네들도 플랫폼 기업으로 인지하고 엔터사가 아니라 연예 기획사가 아니라 플랫폼 기업으로 인지하고 플랫폼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이익단의 변화가 아니라 밸류에이션의 리레이팅이 일어나서 엄청난 상승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상상력을 좀 발휘해야 되는 구간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음.